이번 북리뷰는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 9권부터 12권입니다. 3부의 시작은 9권 1919년 3.1운동 만세 이후부터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나오는 그 부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내는 물론 그 중국, 러시아, 일본, 그 만주 땅이든 백두산에서부터 곳곳에서 독립군의 조직은 구석구석 박혀 있고, 또한 도처에 친일파들이 함께 박혀 있고, 외놈들은 방비 없는 부락을 습격해 그 방비 없는 부락을 불지르고 아녀자 노인들을 죽이고, 와중에 독립군은 산산이 흩어지고 다시 한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서로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내부 분열로 조직이 와해되기도 하고요. 또 조직원을 처단하고 밀고하고 등등 이부 전체를 통해서 특히 김환, 그 김두수, 신금여 주변, 그 다음에 공노인 주변 인물들에서 이런 긴장된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내부 밀고로 김환, 그 서희 할머니 윤씨 부인의 아들 노비 구천이가 그 체포되어서요, 진주 경찰서 유치장에서 스스로 자살하여 생을 마감합니다. 이로써 윤씨 부인의 핏줄은 서희 한 명이 남게 되었고요. 저는 행동하는 혁명가 김환의 생각이 그 길상이와 그 다음에 그 강쇠와의 대화 속에서 박경리 작가가 깊은 철학으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11권 끝부분에서요, 그때 그 만주 간도에서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서희가 그 용이 아제네나 그 다음에 영파리 아제네 이런 일행들과 함께 그 시위를 벗어난 화살과도 같이 그 귀향을 하던 그 부분까지 리뷰를 했었죠. 그러면 지금요, 이제 조중구 홍씨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공노인과 그 다음에 임역관의 도움으로 그 공작을 벌여서 최씨 가문의 땅 문서를 되찾아 그 귀향을 한 서희였었죠. 근데 이 서희는요, 그 평사리 최참판 댁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상을 깨고 진주에서 새로운 터전을 올려서 정착하는데요. 이제 서희는 진주에서 바로 최부자 댁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럼 진주라는 땅이요, 그 당시는 어떤 곳이었는지요? 그 진주란 참 묘한 곳이야 하면서 설명되는 11권의 그 375페이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묘하다면 다 그렇지. 아니, 특히 그렇다는 얘기지. 극과 극이 공존해 있는 본보기 같은 도시 아닐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만든 거야, 역사적으로도. 모든 것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인데 또 그게 알맞게 크니까 서울 같을 수 없고, 유동이 안 되니까 부산 같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 그건 그래. 사회주의의 온상 같은 형평사 운동의 시발점이 진주인가 하면, 보수적 기풍이 가장 강하고 기생문화의 전 부패가 있는가 하면, 서리빨 같은 열부의 절개를 숭상하고 밀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근황 사상은 확고하고 상중하의 계급의식은 여전히 투철하지. 그건 이 나라의 축도 아닌가?
자, 진주란 바로 이런 땅인데요. 바로 진주에서 그 새롭게 서희가 그 새로운 무대에서 서희의 홀로서기가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서희는요, 이제요, 그 비렁벙이가 된 조중굿 아이에게 허망한 복수를 한다는 것은요, 오히려 더 그녀에게 허망함을 줄 뿐입니다. 서희 자신은요, 이제 김서희에서, 그러니까 최서희에서 김서희로, 그 다음에 남편 김길상은 최길상으로 호적을 바꾸고 아들 황국이와 윤국이를 최씨성을 바꾸어 최씨로, 그러니까 성을 바꾸어 최씨로 올렸습니다. 남편 길상은 만주 그 간도에 남았기 때문에 진주에서 서희의 홀로서기는 당당하게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이제 아들 황국과 윤국을 거두는 이 당찬 모성적 파워, 그리고 여전히 표면적으로 친일을 내세우며 비밀리에 독립 자금을 지원하는 이 범접하기 어려운 아우라를 가진 인물. 자, 서희가 이렇게요, 그 일본인들을 쉽게 대하는 거는요, 어려서 그 서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도움을 받아서 일본어를 다 그 어려서 이미 다 공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연학을 집사로 내세워, 그러니까 자신의 아군 중에서 그 독립운동을 하는 그러한 인물들의 뒷배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자, 그러니까 서희의 이 내면의 깊은 실천력을 계속 실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부에서는요, 이 면면이 이어지는 이 독립운동과 함께요, 소설의 폭이 상당히 넓으면서도 깊게 들어간다고 할까요? 당연히 그 아까운 인물들 많습니다. 여기서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요. 바로 그 특히 용의아재 주변의 그 갈등 구조를 잘 보여주는 공월선, 이민혜, 그리고 홍희, 그 다음에 어떤 고뇌하는 사랑과 번민, 그러한 구도를 또 잘 보여주는 서희와 이상현, 그 다음에 봉순과 이상현의 관계, 그리고 서희와 박의사의 관계. 자, 그 다음에 신분차별과 억압, 저항, 이런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석이나 어떤 관수, 한복이, 이런 인물들. 그 다음에 신분에 대한 열등 컴플렉스를 두만이에게서. 자, 그리고 당연히 서희 아들 황국이의 성장 스토리와 또한 이제 여성 지식인들이 이제 계속 보이는데요. 명희나 그 다음에 그 일본인 오가타 지로를 연인으로 둔 그 유인실, 이런 인물들의 힘겨운 진출. 자, 봉순이의 스토리를 잠깐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어려서부터 소리꾼, 명창이 되겠다고는 그 꿈을 품었던 봉순이였죠. 이 봉순이가 스스로 그 화류계로 진출해 기생기화로 변신을 하는데요. 이 내노라 하는 미모와 그 다음에 소리의 재능까지 겸비해서 걸출하게 뻗어보는가 했더니만 잠깐 화류계 꽃으로 살다 상처받고 안타깝게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그 아편 중독으로 섬진강에 투신 자살해 버리는데요. 서희, 봉순이, 길상이, 이 세 인물들은 어려서부터 함께 희로애락
그 동고동락했기에 끝까지 그 서희와 길상을 향한 이 순애보적인 순수함을 봉순이는 끝까지 간직했었는데요. 자, 결국엔 아주 허망하게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 선한 삶을 살았던 이 봉순이를 향한 그 서기의 순애보가 안타까운데요. 왜냐하면 그 봉순이 기와 주변의 그 뜨내기 같은 그런 사랑들 때문에요. 그 다음에 봉순이와 이상현 사이에 태어난 딸 양현이 있었거든요. 서희가 자신의 딸로 거두어 사랑으로 키웁니다. 이것을 서희는 자신이 봉순이에게 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3부에서는요, 그 1, 2부에서 큰 역할을 했던 그 걸출한 인물들이 생을 마감하는데요. 그 윤씨 부인의 그 아들, 그러니까 김환, 그리고 고달픈 삶을 살았던 공월선, 정반대의 삶을 산 그 잡초와 그 다음에 그 잡식성의 삶을 살았던 이민혜, 그 다음에 이 두 인물 속에서 그 가슴 속에 불덩이를 삼키면서 살았던 용의아재, 자, 이런 인물들이 생을 마감하고요. 그 다음에 40대 중반에 들어선 이 길상이 3부 그 뒷부분에서요. 그 사회과학연구단체인 계명회 사건으로 연루되어 용종촌 그 공로인 여관에서 서희던과 만난 자리에서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희와 장남 황국은 길상이 수감되어 있는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진주와 그 다음에 서울을 오르내립니다. 자, 그러면서 서희는 점점 몸도 마음도 허약해져 가는 것 같은데요. 그 끝부분에 가서 보면요. 이제 그러니까 둘째 윤국이, 자, 이 윤국이 이제 그 서희와 그 끝부분에서 나누는 대화에서 보면은 그때 그 광주 학생 사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윤국인의 학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때 아버지 길상이 서대문 형무소에 계시니까 순중히 처신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 소극적인 모성적 처신에 당부를 하는데 이제 윤국은 어린아이가 아닌 어미 품에서 떠날 채비를 하는 다 자란 한 마리의 매, 그 한 마리의 매라고 하면서 이제 3부가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신진 2세대, 3세대들의 그 젊은 매들이 바로 4부의 주역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러면 그 3부의 마지막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서요. 간단하게 이번 북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자, 안 된다 할 순 없지만 너는 아버님이 서대문에 계시니까 신중히 처신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리고 만영은 금물이니라. 보다 큰 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자라야 한다. 서희 얼굴에는 애원하고 달래는 빛은 없었다. 이번엔 어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 문제가 아닙니까? 윤국은 불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상대는 어른이다. 어른이다 뿐이겠느냐. 너희들이 사슴이면 그들은 사냥꾼인 게야. 사자가 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사자가 되면 말입니다. 설사 우리가 학생의 신분을 잃고 정당치 못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네들은 근본에서부터 지업에 이르기까지 정당하지 않았으니까요. 윤국은 공박으로 나왔다. 눈이 빛난다. 이제 윤국이도 어린아이는 아니었다. 어미 품에서 떠날 채비를 하는 다 자란 한 마리의 매다. 자, 2부에서는 아쉬움이 많지만요. 저는 일단 여기서는 어떤
이런 단어, 치열함, 저항, 세대 교체, 민족주의, 독립운동. 그러면서도요, 이 작가가 그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걸출한 인물들뿐만 아니라 어떤 김두수나 그 다음에 그 두만이나 이런 제국주의의 희생자가 꼭 어떤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목숨을 던진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고요. 그 시대에 가장 일종의 친일파로 살면서 어떤 밀고를 하고 이런 아주 찌질했던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처절한 삶을 살았던 또한 그 수많은 그 암흑에 이런 인물들까지도 모두 다 알고 보면 그 시대의 제국주의 아래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다 희생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스토리로 따뜻하게 시선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장 깊이 드는, 그러니까 3부 전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깊이 묻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4부에서는 이 젊은 매들, 그들의 역할이 어떻게 전개될지, 자, 그러면 그 13권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 4부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